시험관하기는 난자 채취하는 과정, 배양하는 과정, 착상하는 과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안 좋아 보일 것 같은 난자도 계속 모으다 보면 좋은 난자가 나오고 그 난자 하나만 잘 수정이 되면 충분히 임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기보다는 안녕하세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은 시험관 아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궁금한 점, 궁금하긴 하지만 물어보지 못하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Q&A 방식으로 조금 세세하게 일반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3일 배양 상급 2개 이식, 5일 배양 상급 1개 이식, 어떤 게 더 좋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효과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일 배아 2개가 그냥 두었을 때 5일 배아 1개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즉 3일 배아에서 5일 배아로 넘어갈 확률이 40%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그 3일 배아의 경우에는요, 다른 하나가 안 좋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좋은 거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착상을 도와줄 수 있는, 즉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5일 배아 장점은요, 생리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수정이 돼서 나팔관에서 착상이 되는 과정까지 생리적으로 맞는 과정에 이식을 하기 때문에 5일 배아 이식이 조금 더 선호되긴 합니다. 3일 배아의 경우에 두 개 다 붙어버리면 쌍둥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쌍둥이는 절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5일 배아 1개만 이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상을 하다 보면 그 5일 배아 1개도 분열이 돼서 쌍둥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일 배아 2개와 5일 배아 1개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진행 중인데 난자의 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전 시술에서도 공남포도 많고 그나마 채취한 난자 중 절반 이상이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난자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와 좋아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시험관 아기를 가기 전까지는 내 난자가 질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어요. 난임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래 나이예요. 나이가 35세 이상의 경우, 이전에 부인과 수술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난자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더 각별한 유의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임신을 하는 연예인이나 주위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는 둘째 임신인 경우가 많고요. 연예인의 분들의 경우도 그만큼 더 안 보이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죠? 난자의 질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몸에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난소 자체가 영향을 받을 확률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죠. 규칙적으로 자고 운동도 꾸준하게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항산화제나 약물치료, 저희 같은 경우에 주사치료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치료로 난자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수액주사나 영양제 이런 걸 쓰면서 난자질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요. 시험관 아기는 나중에 조금 하다 보면 계속 괜찮은 난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 보일 것 같은 난자도 계속 모으다 보면 좋은 난자가 나오고 그 난자 하나만 잘 수정이 되면 충분히 임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기보다는 난자질이 낮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임신 시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복된 시험관 착상 실패, 자궁 내막 두꺼워지는 방법이 궁금해요. 시험관 아기는 난자 채취하는 과정, 배양하는 과정, 착상하는 과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난포를 자라게 하고 배양하는 기술은 인큐베이터도 발달하고 또 난포를 획득하는 기술도 거의 비슷해져서요, 사실 착상 기술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배아까지 다 괜찮은데 내막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두 분 난소 기능이 낮은 분들이 계셨는데 임신이 잘 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들 공통점이 내막이 괜찮은 거거든요. 이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시험관 아기도 하셨었어요. 임신이 안 되셨죠. 이분은 40세 이상이셨었고요, 난소 기능도 낮았어요. 근데 이분의 경우 배란 요도제를 그래도 좀 더 해보시자고 설명을 드리고 배란 요도제를 드렸고, 보시다시피 내막도 좀 약하긴 했지만 난포가 자라면서 착상에 도움이 되는 주사도 썼고요. 자연임신으로 요번에 여기 아래 사진처럼 7주 정도 임신 심장 뛰는 거 확인하셨어요. 자궁 내막이 얇으면 보통 어느 정도 얇아야 되느냐, 8에서 12mm 정도 이상이면 괜찮다고 보고요, 보통 그 이하를 좀 얇다고 보긴 합니다. 그 원인을 좀 다시 설명드리면,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낮아지고 난소 내막이 계속 얇게만 생겼다가 다시 생리하고 얇게만 생겼다가 생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착상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 내막에 질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우리 위내시경을 하거나 장내시경을 하거나 할 때 가끔 보면 그 안에 혹이 있다고 얘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젊을 때는 아무리 검사를 해도 혹 같은 게 안 나와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혈류가 약해져요. 자궁을 하는 혈류가 낮아지면 자궁 내막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젊은
젊은데도 왜 자궁 내막이 얇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난소 기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난소 기능이 좋은데도 그런 경우라면 다른 약물 치료로 자궁 내막의 수용성 상태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치료죠.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궁 내막을 긁어서 새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피부를 이렇게 많이 박피 같은 걸 하면요, 피부 자체가 점점 좋아져요. 그런 것처럼 자궁 내막을 한번 싹 긁어주면 착상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증명이 하나 있고요. 최근에 떠오르는 기술이 하나 있죠. 피를 뽑아서 좋은 혈장의 성분을 자궁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궁 안에 넣어주면 자궁 내막에 좋은 착상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보통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내막이 두꺼워지는 효과를 봤다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내막이 얇아도 임신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가 임신이 안 되면 무엇 때문일까 고민하는 경우가 꽤 많죠. 내막이 두꺼운 사람은 좀 이득이 있는 거고요. 얇은 사람이라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내막이 3mm인데도 임신되신 분도 봤어요. 그분 졸업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내막이라는 넓은 공간에 좋은 수정란이 어디쯤 딱 들어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위치를 잘 잡는다면, 그게 또 혈류가 잘 형성이 된다면 임신 확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 약물 치료나 다른 수술적 치료로 그런 걸 보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준비 전 3개월간 한약을 복용하고 시험관 1차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준비 중 한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한 5년 전부터 국가에서 한방 난임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약을 드시는 분들이 좀 생겨나셨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다른 직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또 한의사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약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그게 왜 맞는지 합리적으로 한번 보시고 과학적인 근거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잠재적 위험성이에요. 그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하고 드세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 중에는 한약 먹는다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 저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홍삼 같은 걸 드시라고 더 설명드리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모에는 뭐가 좋더라 해서 어떤 약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먹고 살 뺐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그 사람만의 일이고, 또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한 1, 2주 드셔보시고 맞는지 한번 본 다음에 드시는 걸 더 권장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진행할 건데요. 미용실 가서 머리 시술해도 되나요? 보톡스나 리프팅 같은 피부 시술이나 네일아트 같은 미용 시술은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일샵이나 머리 염색 이런 걸 물어보시는 이유는 화학약품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학약품의 농도가 냄새를 가장 적게 맡을 때, 그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고요. 즉 염색은 한 달 전에는 마치시는 걸 권장하고요. 네일 아트의 경우에는 시험관하기 난자 채취할 때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이 기구가 만약에 네일 아트로 가리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네일 아트를 하시면 안 되겠죠. 적어도 시험관하기 하기 전에는 내가 생각해 볼 때 화학약품이 좀 들어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한 달 전에는 중지하시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다낭성이 심해서 장기요법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추천하셨어요. 시험관 시술 장기요법과 단기요법 뭐가 다른가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시험관 대부분은 장기요법보다는 단기요법을 해요. 그런데 장기요법과 단기요법을 비교하라면, 장기요법은 주사를 좀 많이 맞죠. 대신 착상에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런 말이 아직까지는 통용화돼 있고요. 단기요법은 간단해요. 난소 기능이 어느 정도 괜찮을 때 많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난소 기능이 약할 때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라기보다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보실 때, 즉 이전에 배란유도 모니터링 사이클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 때, 그 사이클을 봤을 때 판단을 하실 거예요. 판단에 맞게 하시는 게 좋고요. 다낭성의 경우에 장기요법을 한다는 건 그 전에 미리 눌러놓고 사이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개념일 거예요. 즉 생리가 언제 시작하고 다음 생리 시작할 때 진행하는 걸 좀 더 수월하기 위해서 장기요법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법을 할지 단기요법을 할지는 담당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시술을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인공수정을 해야 하는 사람과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이거는 국가에서도 정했어요. 국가에서 어떤 조건이면 지원한다, 이런 표가 있어요. 보통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나팔관이 막힌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자가 가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시험관 아기를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난소 기능이 너무 낮은 경우, 예를 들어 1.2 이하인 경우는 그냥 바로 시험관 아기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다만 나이가 35세 이하의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시도하는 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만나는
난임 선생님의 상담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선생님의 경험에 따라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낫고요. 또 임상을 하다 보면 꼭 100%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시험관 아기를 하고 잠깐 쉬는 사이에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또 인공수정으로 임신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황을 보고 먼저 디자인을 해서 우리 몇 개월 안에 어떻게 시술하자 하시고 첫 번째 반응을 보신 다음에요. 그 다음 시술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과배란전 기본 난포 개수는 매번 다른 건가요? 원래 난소 한쪽에 10개쯤 보였는데 이번엔 작은 것 하나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바이오리듬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바이오리듬에 딱 맞춰서 진행이 되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안 맞으면 엇박자가 나면 난자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난포가 많이 자랐는데 난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난포가 많이 자랐고 그 다음 주기에는 난포가 한 개밖에 안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디지털 시대고 되게 이제 스피드한 시대다 보니까 시험관 하기를 해서 한번 안 됐어요. 모기가 생기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또 해요. 그런 경우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난포가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개인마다 그 난소가 갖고 있는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리셉터의 그 유전적인 요인이 다를 수 있고요. 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 주기마다 컨디션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요, 그 두 번째 사이클에서 사용하는 주사 용량이 달랐거나 그 난소 예비력이 좀 더 낮아졌거나 생리주기를 쉬고 했거나 아니면 안 쉬고 했거나 이런 거의 차이에 따라서 나오는 난자의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동결 이식 전에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우리 내일 소풍을 가요. 우리 내일 운동을 가요. 아니면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마음도 편하게 하고요. 몸에 자극 주거나 스트레스 있는 일을 다 빼요. 조금 더 감성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결이식은 내 아이를 맞이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조금 편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몸을 혹사시킬 수 있는 스케줄을 소화하시거나 위장관을 너무 혹사시킬 수 있는 과음이나 자극성 있는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삼가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동결이식이나 시험관악이나 원래는 그 난임 선생님들이 알아서 그 자극 주기를 다 조절해요. 환자분을 앞에 두고 그 약을 쓰면서 환자분의 생식 기능과 주사나 약물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의 결과가 초음파라는 모니터로 나와서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해서 주사나 용량을 조절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나온 배화를 가지고 이식을 하고 또 난자를 채취하기 때문에 원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은 건 없어요. 휴대폰으로 약 먹는 시간까지 정해서 알람 맞춰서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정성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맡기 위한 부부간의 친밀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